누군가 가족을 살리겠다는 이유로 회사 돈이랑 사람의 간까지 동시에 빼가려 한다면 그건 사랑일까요? 범죄일까요? 박진석 회장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손끝으로 신제품 내피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요. 늘 쓰던 최고 등급이라던 그 안감이 이상하게도 손에 닿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눈으로 보면 거의 똑같은데 촉감만 미세하게 싸구려 같았던 거죠. 딱 그 정도의 차이였는데도 박진석은 수십 년 경력으로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거 어디선가 누가 장난치고 있구나 하는 직감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박진석은 이 작은 납품 사고가 자기 집안 바닥까지 뒤집어 놓을 뇌관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뇌관의 한가운데에 자신의 아내 고성희가 서 있다는 것도요. 고성희는 남들이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재벌가 안주인이었습니다. 상류층 모임에서는 늘 기부를 앞장서고 재단 행사장에서는 따뜻한 미소로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었는데요. 박성재나 박영나 같은 자식들 입장에선 다소 강압적이긴 해도 성공에 집착하는 엄마 정도로만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보지 못한 얼굴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거울 앞에서 혼자 여권을 펼쳐들고 한국 여권과 다른 나라 여권을 번갈아 확인하는 고성희의 얼굴이었습니다. 박진석도 박성재도 모르는 이중 국적. 그리고 그 이중 국적에 연결된 해외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가 조용히 숨겨져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거창한 범죄를 계획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도 한때는 단순히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한 도피선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요. 박진석 회사의 하청 업체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한 가지 유혹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남편 회사 덕분에 돈 버는 업체들이니까 나한테 조금쯤 흘러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몇 년 전 내피를 납품하는 오래된 협력사에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대표를 따로 불러내 식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던진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 회사 힘들죠? 제가 물량을 더 늘려드릴 수는 있어요. 대신 숫자는 제가 좀 만져야 되거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내피 회사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박 회장 회사에서는 오래된 파트너라 믿을만하다는 분위기가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거래 뒤편에는 고성희가 만든 해외 법인 계좌로 수수료가 흘러들어가고 있었는데요. 모양새만 보면 그냥 검은 돈이 아니라 꼼꼼하게 설계된 개인 퇴직금이었습니다. 언제든 박진석 곁을 떠나야 할 날이 오면 흔적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퇴로였던 거죠. 문제가 생긴 건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서였습니다. 신제품이 대박 조짐을 보이자 내피 물량이 한꺼번에 몇 배로 뛰었는데요. 고성의 입장에선 여태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 한 번에 움직일 기회였습니다. 이번 시즌만 잘 넘기면 내 계좌에 쌓이는 돈이 완전히 달라지겠네. 숫자를 계산해보니 멍해질 정도의 액수였고요.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위험한 생각이 스스로를 자꾸 부추겼습니다. 등급을 딱 한 단계만 낮추면 실제 원가는 훨씬 떨어지잖아. 겉으로 보기엔 차이도 거의 없고 고객들도 모를 거고. 그러면 장부상 가격과 실제 원가 사이에 내가 챙길 수 있는 돈이 훨씬 커지는데. 결국 고성희는 선을 넘었습니다. 내피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부탁 아닌 부탁을 했는데요. 이번 시즌 2차 물량부터는 문서상으로는 3A 그대로 가고요. 실제로는 조금 낮은 급으로 섞어 넣으세요. 원가 차액은 예전 계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표는 처음엔 겁을 먹고 거절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고성희에게 약점을 잡힌 상태였습니다. 재벌 회장의 아내가 밀어준 덕분에 살아남은 계약들이 있었고 세무적으로 찝찝한 구석도 있었거든요. 결국 그는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을 되뇌며
저품질 내피를 섞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박진석 손끝에 걸려버린 그 안감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 병원 쪽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숫자가 오르내리고 있었는데요. 혈액검사 수치, 간 기능 수치, 이식 적합 판정. 모든 표와 그래프의 중심에는 한우진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그룹 미래를 걸고 키워온 후계자 한우진. 겉으로는 밝고 점잖은 재벌 3세였지만 간 질환 때문에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시한부 같은 시간을 살고 있었죠. 고성이에게 한우진은 자신의 인생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카드였습니다. 친딸 박영란은 사랑스럽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아들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반면 한우진은 학벌도 좋고 이미지도 깨끗해서 그룹을 통째로 물려주기에 딱 맞는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들이 버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고성의 머릿속에 떠오른 게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처음 카페에서 만났을 때부터 계속 마음에 걸리던 그 얼굴. 청주 보육원 서류를 우연히 봤을 때 느꼈던 기묘한 일치. 쌍둥이를 낳았던 과거, 그리고 단 한 아이만 품에 안고 나왔던 날. 갈라놓고 떠났던 그 밤의 기억이 서류와 얼굴, 나이와 혈액형까지 딱 맞아떨어졌을 때 고성이는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버렸던 딸이다. 그리고 동시에 우진이 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때부터 고성이는 이 모든 일을 운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잔혹한 계산이지만 고성이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지난 죄를 덜어내는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번 버렸던 아이를 다시 찾아서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는 거야. 그 아이가 중간으로 아들을 살리고 대신 그 아이에게는 평생 부족하지 않게 보상해주면 되는 거지. 한우진의 병실 앞 복도에서 고성이는 여러 번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정작 본인은 그 생각 속에 숨은 잔인함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하나둘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가 생각보다 똑똑했고 생각보다 더 많이 의심했거든요. 간이식 적합 판정을 받고도 선뜻 수술을 결정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오가는 서류와 시선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한우진이었습니다. 한우진은 자신에게 간을 주려 하는 사람이 지은호라는 사실을 듣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이름이 익숙했기 때문이었죠. 고등학교 시절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옆에서 함께 웃어주던 친구. 어느 날 갑자기 보육원으로 사라져버렸던 그 친구. 우진에게도 오래전부터 지워지지 않는 얼굴 하나가 있었는데요. 병원 침대 위에서 지은호 이름을 들었을 때 그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한우진은 고성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우연이에요. 재간 공여자가 제가 아는 그 친구란 게. 고성희는 미소를 지으며 우겼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얼마나 많은데. 신이 우리 편을 드는 거지. 하지만 한우진은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판이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그 의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성희의 표정은 더더욱 굳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이 와중에 회사에서는 내피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품질 이슈처럼 보였는데요. 박성재가 조사팀을 이끌고 자료를 파헤치다 보니 이상한 흔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상 단가는 계속 최고급 기준인데 실제 원가와 마진이 묘하게 맞지 않는 기간이 눈에 띄게 길어졌던 겁니다. 특히 최근 2차 물량부터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었고요. 이 정도면 그냥 실수는 아니죠. 박성재는 숫자를 보는 순간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추적은 자연스럽게 내피 협력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표는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결정적인 성까지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윗선 지시가 있었고요. 윗선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는데요. 여기서부터 박성재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집안 재단과 협력업체 인사를 관리해온 사람. 핵심 행사에는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 아버지 대신 계약서에 사인한 적도 있는 사람. 바로 새어머니 고성희였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이 떠올린 그 이름을 입 밖으로 직접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숫자와 서류는 잔인했습니다. 내피업체 대표가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같이 묶인 항공권, 해외 법인 계좌에서 오간 수상한 송금 내역, 그리고 박 회장도 모르는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의 소유주 주소가 고성희가 자주 드나드는 한 고급 오피스텔과 일치한다는 사실까지. 한쪽에서는 간이식 수술 날짜를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내피 납품 비리가 한 겹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건은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세계의 일처럼 보였는데요. 실제로는 고성희라는 한 사람의 욕망에서 뿌리가 이어진 가지들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병실과 수술실 쪽으로 뻗어 있었고, 다른 한 가지는 창고와 공장, 그리고 해외 계좌 쪽으로 쭉 이어져 있었던 거죠. 결국 어느 지점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진실을 알게 될 가능성. 지은호가 나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라고 공개적으로 말해버릴 가능성. 그리고 박성재가 납품 비리 끝을 추적하다가 고성희의 이름과 이중 국적 서류까지 손에 넣게 될 가능성. 고성희는 그 모든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계산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언제 어느 쪽에서 폭발하든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내피 사건으로 돈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간이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박 회장이 알게 되든 안 되든 자신만큼은 미리 준비해둔 여권과 계좌를 들고 조용히 사라질 계획이었죠. 하지만 계산에서 딱 하나 빼먹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성재였습니다. 아버지 박진석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거짓말을 극도로 싫어하는 아들. 그리고 누구보다 날카로운 눈으로 숫자와 사람을 동시에 보는 부사장. 납품 사고를 파헤치던 박성재가 우연히 병원에서 한우진과 지은호 이야기를 엿듣게 되는 순간 내피 비리와 간이식 비밀이 한 줄로 이어지듯 연결되기 시작할 거라는 점을 고성희는 끝까지 계산에 넣지 못했는데요. 이제 그 우연한 연결이 일어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금고 앞에서, 누군가는 수술 동의서 앞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납품 계약서 앞에서 멈칫하게 될 텐데요. 그 순간들이 하나로 겹쳐지는 날, 이 집안이 자랑하던 화려한 날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의미가 아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박성재는 그날도 내피 샘플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만지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한번 의심을 품고 난 뒤부터 이건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의 시험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품질팀에서 올린 보고서는 말끔했습니다. 표 안에는 숫자와 등급, 검사일자가 가지런히 들어가 있었고요. 문서만 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는데 문제는 그 문서를 만든 사람들이 이미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점이었죠. 오차 범위 아닙니다, 부사장님. 품질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는데요. 성재는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차 범위요? 우리 회사는 오차 범위로 괜찮다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말투는 차분했는데 눈빛은 꽤 차가웠습니다.
그 시각 이지혁은 AP그룹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신발 회사와 콜라보를 준비 중인 플래그십 스토어 인테리어 회의였는데요. 맘대로 집이 AP그룹 사옥 일부와 쇼룸을 맡고 박 회장 회사의 신제품을 상징하는 공간까지 함께 설계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 자재와 신발 두 회사가 한 무대에 서는 작업이었죠. 내피 이슈 때문에 시끄럽다면서. 회의가 끝난 뒤 이지혁이 슬쩍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잠깐 웃으려고 했다가 입꼬리만 올라간 어색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 어디서 또 들었어. 여기서 그 얘기 모르면 간첩이야, 간첩. 둘은 예전처럼 장난을 섞어 말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성재는 결국 짧게 털어놨습니다. 내피 등급을 누가 건드렸더라고. 문서상으론 괜찮게 돼 있는데 실제 물건이랑 숫자가 안 맞아. 근데 이게 그냥 협력사 실수 같지가 않아.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건축 자재 쪽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많이 봤거든요. 서류랑 현물이 안 맞는 건 누군가 그 사이에서 벌어먹고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누가 사이에 끼었는지 찾는 중이야. 성재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손가락은 책상 위를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 복도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해가 기울어 가는데 지은호는 의사 설명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말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은호 씨는 간 상태도 좋고 전반적인 건강도 양호해서요. 공여자로는 아주 적합한 편입니다. 의사가 친절하게 말해줬는데요. 지은호는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복도를 나와서도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이 누워있는 병실 문 앞에 서자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우진이는 예전에 캠퍼스에서 같이 밥 먹던 그 애인데 지금은 내 간을 기다리는 환자고 또 어쩌면 내 오빠일지도 모른다고.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까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여기에 고성희의 말까지 떠오르니 더 혼란스러웠고요. 엄만 지은호 씨한테 모든 걸 다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회가 안 왔어요. 이제야 겨우 찾았는데 우진이 상태가 너무 급해서. 고성희는 늘 눈물을 잘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계산인지 지은호는 아직 구분이 잘 안 됐고요. 같은 시각 고성희는 내피 협력사 대표와 따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호텔 라운지 구석자리, 사람들이 많지만 아무도 대화를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대표님,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표정은 온화했는데 손끝은 유리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식은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잘 못 잡니다, 이사장님. 회장님 눈에까지 들어갔다고 하니까. 고성희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지 그랬어요. 등급 섞는 것도 깔끔하게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대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음부턴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 건 어떻게든 수순만. 고성희는 그 말에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건 이미 회장님 손까지 갔어요. 더 이상 덮는 건 무리이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대표님, 혹시 제가 계좌 하나 알려드리면요. 그쪽으로 원상복구 차액을 보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표는 멍해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사 계좌가 아니라 이사장님 개인. 회사 계좌로 했다간 다 남죠. 지금 필요한 건 흔적을 정리하는 쪽이에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대신 조사팀에서 누굴 물어도 우리 실수였다라고만 하세요. 윗선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시고요. 협력사 대표는 마지막 남은 양심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살아야 한다는 쪽으로 손을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회사 회계 시스템을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흐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협력사에서 회사 계좌로 들어오지 않은 돈이 다른 법인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흔적이었는데요. 이름은 처음 보는 페이퍼 컴퍼니였지만 등기 서류를 떼어보니 대표 이름이 재단 쪽 실무진과 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 이름은 고성희였죠. 성재는 모니터를 보다가 조용히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었는데요. 설마 진짜로. 머릿속에서는 가능성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재단 쪽 회계 처리일 뿐이다라는 변명과 어머니가 이 구조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이 부딪히고 있었죠. 오래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성재는 곧바로 재단 회계 담당 직원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자 직원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불려 나왔는지 짐작하고 있었던 거죠. 이 법인, 우리 재단이랑 어떤 관계예요? 성재가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직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개인 프로젝트 계열사라고 들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 재단 명의로 쓰기 어려운 자금을 관리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성재는 그 말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이어 물었습니다. 거래 상대 중에 우리 내피 협력사가 있죠? 네. 그쪽에서 들어온 돈, 회계상 명목이 뭐예요? 직원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해외 장학 사업 후원금이라고 처리했습니다. 성재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장학금이요. 우리 신발 안쪽에 들어가는 내피가 빼먹은 걸 장학금으로 씻었다는 말이네요. 직원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더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성재는 단 하나만 확신했습니다. 이건 협력사 단독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뜻이었고 그 설계자가 누군지는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선명했습니다. 한편 이 지역 집에서는 전혀 다른 이유로 공기가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전기기사 시험을 붙은 뒤에도 택시 대리운전을 계속하다가 진상 손님에게 모욕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지역이 우연히 그 장면을 보고 큰 소리를 냈고 둘은 또 한 번 부딪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집에서 쉬셔도 되는데 왜 굳이 밤마다 남들 술 취한 거 받아주고 욕까지 먹으면서 일을 해요. 이 지역이 속상해서 말하자 이상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벌어오느라 고생하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내 사업이 언제 잘못될지 혹시 아냐. 아버지는 항상 대비를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 지역은 마음 한켠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대비 본능이 오히려 자신의 도전을 계속 의심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더욱 AP그룹 프로젝트에 집착했습니다. 이번 인수만 제대로 마무리하면 아버지도 더 이상 나를 불안하게 안 보시겠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을 부추기고 있다는 걸 아직은 몰랐고요. 병원에서는 한우진이 혼자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간 수치가 조금 더 나빠졌다는 의사 말에 표정은 담담했는데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잠시 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지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잠깐 들어가도 돼요? 한우진은 눈을 크게 떴다가 곧 웃었습니다. 야, 이 타이밍에 찾아오는 사람은 너밖에 없겠지. 둘은 한동안 사소한 얘기만 했습니다. 대학 시절 얘기, 카페 오픈하고 힘들었던 얘기, 요즘 강호가 또 사고친 얘기. 그러다 결국 대화는 제일 피하고 싶었던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나 간 검사 결과 들었어.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나한테 준다며.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다고 했었죠. 우진은 그 어미가 걸렸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어. 지은호는 21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다시 생각해보는 중이에요. 내가 뭘 알고 이걸 결정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우진은 그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나 죽을까봐 무섭지. 지은호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왜 하필 너고 왜 하필 나냐는 생각이 자꾸 나서요.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한우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뒷배경, 고성희의 움직임, 심지어 박 회장의 기대까지. 이 모든 게 뒤엉켜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도 돼?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난 내가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어. 너 아니어도 어떻게든 버티겠지 뭐.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애매했습니다. 오빠, 그런 농담 별로 위로 안 돼요. 병실을 나와 복도로 나오자 고성희가 서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화장으로 가리지 못한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는데요. 우진이랑 얘기했니? 지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요. 지은호 씨. 이제 시간도 많지 않아요. 수술 일정 잡으려면 이번 주 안에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고성희는 다급했지만 최대한 차분한 척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몇 가지를 더 알고 싶어요. 지은호가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하던 보육원 기록이 왜 파주랑 청주를 왔다 갔다 하는지, 원장님은 왜 예전에 누가 유라 찾으러 왔다고 했는지, 그리고 이 사장님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왜 그런 표정이었는지요. 순간 고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입술이 떨렸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까지 털어놓을 수 있을지, 어디서 선을 그어야 도망칠 여지가 생기는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고성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재단 비서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장님, 부사장님이 재단 회계 자료를 따로 열람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온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재가 여길 파고 들어온다고? 내 피건을 조사하다가 재단 회계까지 건드렸다는 뜻이었고요. 그 말은 자신이 준비해둔 이중 국적과 해외 계좌까지 선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들통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집에 좀 더 일찍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내피 샘플을 다시 만져보고 있었고 고성희는 옆에서 차를 따르고 있었는데요. 평소 같으면 오늘 하루 어땠냐는 말로 시작될 저녁 시간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피 건 제가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협력사만 잘라낸다고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박진석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서 해봐라. 근데 선은 넘지 마라. 그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섞여 있었는데요. 성재는 그중 하나만 골라들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의심하지 말라는 뜻처럼 들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죠. 식사 자리에서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척만 하고 머릿속으로는 공항까지 가는 길을 계산하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이번 시즌만 조용히 넘어가면 간 수술도 끝내고 돈도 정리하고 그때쯤엔 나도 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 한편 정순이 집에서는 전혀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강호가 이상한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거든요. 표정은 어딘가 들떠 있었고 눈빛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좀 숨 좀 쉬고 살자. 이거면 식당 대출도 좀 갚고 가게도 손볼 수 있어. 봉투를 내밀며 말하자 순이는 처음에는 로또라도 맞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어본 순간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이 정도 현금이면 절대 깨끗한 돈이 아닐 텐데. 이 돈 어디서 났어? 순이가 낮게 물었습니다. 지강호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님이 누나 설득 좀 해달라고. 수술 잘 되면 우리한테도 기회 좀 만들어주겠다고.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다시 가져가.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돈을 받아. 내 누나 몸을 어디에다 팔라고. 지강호는 억울한 표정으로 맞받아쳤습니다. 팔긴 뭘 팔아, 엄마. 어차피 누나 마음 약해서 결국 줄걸. 그럼 차라리 우리도 덕 좀 보고. 순이는 순간적으로 아들의 뺨을 쳐버렸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는데 그보다 더 아픈 건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입에 담지 마. 너는 내 누나가 얼마나 뭘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지강호는 입술을 깨물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이는 손에 남은 봉투를 한참이나 쥐고 있다가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돈 그냥 내가 들고 가야겠다. 그 여자 눈앞에다 부어버리든지 찢어버리든지 해야지. 다음 날 순이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고성이를 만났습니다. 고성이는 애써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데 순이는 봉투를 그대로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사장님? 고성이는 짧게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순이 씨,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지은호 씨도 수술하고 나면 쉬어야 하고 가게도 챙겨야 하니까요. 순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힘든 건 맞죠. 그래도 우리 딸 간값 치르듯이 돈 받진 않습니다. 그 말에 고성이의 눈빛이 잠깐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표정을 고쳤습니다. 그렇게 들리셨어요? 그건 제 의도가 아니라. 의도가 뭐였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우리 딸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쓴 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 같아요. 고성이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순이는 봉투를 열어 돈을 꺼내더니 그대로 고성이 앞에 쏟아버렸습니다. 지폐들이 테이블 위로 흩어졌고 카페 사람들이 슬쩍 쳐다봤습니다. 이 돈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난해도 죄는 안 짓고 살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누군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재단 관련 미팅이 있어 병원 근처에 온 참이었는데 우연히 그 장면이 눈에 들어온 거죠. 멀리서라 대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돈이 쏟아지는 장면과 두 사람의 표정만으로도 대충 분위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날 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협력사 대표를 다시 압박했고 결국 대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부사장님, 저도 살려고 한 겁니다. 회장님 부인이 직접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장학재단이랑 연계하자고 해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의 내피비리, 재단의 이상한 장학금, 해외 법인 계좌, 협력사와의 거래. 그 모든 선들이 하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고성이. 하지만 성재는 아직 아버지에게 바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들이밀었다간 내가 어머니를 의심하는 건 과하다는 반응이 먼저 돌아올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먼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인 장부, 여권, 해외 계좌.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박 회장 집안,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안방 옷장 안쪽 보이는 금고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공간에요. 그리고 그 숨겨진 공간으로 향하는 첫 단추를 이미 고성의 본인이 눌러버린 상태였습니다. 성재가 재단 회계 자료를 들여다보는 그날 고성이는 다른 쪽에서 자신만의 피난선을 세팅하고 있었으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표, 외국 계좌로 넘어가는 마지막 송금, 그리고 아직 도장 찍히지 않은 간이식 동의서 한 장.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박진석은 여전히 내피 샘플을 만지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건 다 참아도 속이는 건 못 참지. 그 말이 곧 자기 집 거실에서 가장 잔인한 현실이 될 거라는 걸 그는 아직 모른 채로요. 박진석이 숨겨진 금고 앞에 서 있었던 밤은 이 집안의 시간을 정확히 둘로 나누는 경계선 같은 순간이었는데요. 처음 작은 금고를 열었을 때만 해도 그냥 귀금속 몇 개와 비상금이 나올 줄 알았어요. 팔찌, 목걸이, 예전 기념 반지들. 그 정도 나오면 역시 우리 집사람 하면서 웃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안에서 성재가 꺼낸 조그만 리모컨이 문제였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옷장 뒤쪽 벽이 아주 작게 진동하는 느낌이 났고 그 순간 박진석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생 사업하며 쌓은 감으로 이게 단순한 재미용 비밀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벽면이 천천히 옆으로 밀려났고 그 뒤에서 훨씬 더 큰 철제 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 앞에 서서도 한동안 아무도 손을 못 댔는데요. 결국 성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비밀번호는 제가 넣겠습니다. 이미 재단 자료에서 여러 숫자를 봐둔 상태였으니까요. 성재는 아주 천천히 4자리 숫자를 눌렀습니다. 지은호 생일이었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는데요. 안쪽을 보는 순간 둘 다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단정하게 묶인 현금 다발들이 선반을 메우고 있었고 여러 나라 통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뒷칸에는 회사 하청 명단과 연결되는 장부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요. 그 사이사이에 해외 법인 서류, 여러 개의 계좌 정보, 그리고 다른 나라 국적이 적힌 신분 증명서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말 그대로 다리가 풀려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는데요. 입으로 인정하는 순간 지난 20년을 통째로 부정해야 할 것 같아서 끝까지 버티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성재는 장부 한 권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내피 협력사 이름과 날짜, 금액, 그리고 옆에 작은 메모처럼 붙어있는 재단 프로젝트 표기가 보였는데요. 실제로는 장학 사업이 아니라 고성희의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구조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따라가 봤습니다. 협력사에서 빠진 돈, 재단에서 받은 돈, 그리고 여기까지. 박진석은 장부를 빼앗듯이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키운 회사 이름이, 내가 아끼던 하청업체 이름들이 자신의 집 안불법 금고 안에 그대로 적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한참을 가만히 서 있던 박진석이 그제야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어머니는 이건 모를 수도 있다. 회계 쪽에서 누가? 성재가 그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 협력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부인이 구조를 짰다고요.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직 끝까지 믿고 싶어하는 남편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이상 눈 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박진석이 먼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금고 사진 다 찍어둬라. 장부도 사본 만들어. 근데 오늘 밤 이 방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일 내가 직접 물어본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또 다른 클라이맥스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기 위한 마지막 면담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지은호와 한우진 그리고 정순이가 함께 앉아 있었고 고성희는 일부러 잠시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지은호 시간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이식 후 회복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수술 자체는 언제나 위험성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아직도 내가 이걸 해주겠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병원에서 말한 위험성도 들었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도 대충 그려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걸 안 하고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순이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딸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얼마큼 무서웠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오빠나 나나 어른들이 벌려놓은 일 때문에 끌려다닌 거잖아요. 누군 버려지고 누군 숨겨지고.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그걸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평생 난 스스로를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우진은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고요. 내가 그 말 해주는 것만으로도 벌써 살아난 기분이다. 그가 겨우 웃으면서 말했는데요. 표정에는 미안함, 고마움, 죄책감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수술 동의서에 차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순이는 그 종이를 보다가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도 빚진 게 아니라 이 아이들 둘이 서로에게 내리는 결정이다. 동의서를 제출하러 복도로 나왔을 때 고성이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결정한 거예요? 지은호는 고성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네, 제 결정이에요. 근데 이건 이사장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빠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집안 돈 때문에 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냥 제가 납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에는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었는데요. 당신에게 빚지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가 그대로 묻어나왔습니다. 고성이는 순간 상처받은 얼굴을 스쳤다가 다시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고맙다. 어떤 이유든 너 아니면 안 되는 수술이니까. 지은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야 할 말은 다 했고 그 이상 말을 섞는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집에서는 또 다른 수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메스를 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박진석이었고 수술대 위에 올라간 건 사람 몸이 아니라 이 집안의 진실이었는데요. 아침 식탁에 온 가족이 다 앉았을 때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게 찬바람이 돌고 있었습니다. 신문 대신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 봉투 위에 박진석의 손이 얹혀 있었어요. 성희 씨. 박진석이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어제 우연히 집안에 있는 걸 좀 봤네. 고성이는 애써 웃었습니다. 어머, 또 어디 뒤지셨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제가 찾아드리면 되는데. 금고 말이야. 박진석이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옷장 뒤에 숨겨놓은 그 큰 거. 순간 공기가 꽉 막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성희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살짝 떨렸는데요. 성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건 20년 동안 같이 산 남편에게 숨겨놓은 금고가 있다는 것부터가 문제야. 박진석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여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안에 있던 것들이고. 그는 봉투를 열어 장부와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현금 사진, 장부 사본, 해외법인 서류, 계좌 내역. 그리고 내피 협력사 이름이 적힌 페이지. 협력사에서 빠진 돈이 재단 거쳐서 여기로 들어왔더라.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포장된 돈이 결국 내 금고로 흘러들어간 거지. 이게 맞나? 고성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고르고
표정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그 사이에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고성이는 결국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건 회사가 위태로울 때 내가 나름대로 대비하느라. 회사가 위태로웠다고? 박진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도대체 언제 회사가 쓰러질 뻔했는데. 내 회사는 괜찮았고 내가 불안했겠지. 그래서 회사 거래를 네 통장으로 돌린 거야. 성재는 옆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내피 등급 바꾼 것도 어머니 지시였죠. 문서상 3A 받은 척하고 실제로는 더 싼 등급 섞어 넣으라고. 그건 협력사 쪽 실장이. 고성이가 황급히 반박하려 했지만 성재가 이미 이름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실장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울면서 말해줬어요. 처음 구조 짠 사람이 누구인지. 박진석은 더 이상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장부를 계속 넘겨보고 있었는데요. 페이지마다 적힌 날짜가 그가 행복했다고 믿었던 날들과 정확히 겹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지.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품 가지고 손 떼는 사람, 거래처 속이는 사람, 그리고 가족까지 속이는 사람. 한참을 침묵하던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사회 열 거다. 재단 회계 전면 감사 들어가고 협력사 계약은 전부 다시 검토할 거고. 고성이가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당신이 아는 것보다 사정이 좀 더 복잡해요. 우진이 문제도 있고 그 아이 간이식도. 바로 그 이름이 박진석을 멈춰 세웠습니다. 우진이? 간이식. 지금까지 내피 비리만 두고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이야기가 아들 목숨까지 건 영역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순간이었죠.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무슨 간이식? 사실 우진이는 간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어요. 다행히 간 공여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곧 수술할 거예요. 박진석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공여자가 누군데? 박진석이 묻자 고성이는 아주 짧게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 하나가 모든 답을 말해주고 있었지만요. 지은호라고 어릴 적 잃어버렸던 딸이에요. 우진이 쌍둥이 동생. 난 그 아이를 찾아낸 게 우리한테도 그 아이한테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고성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 지금이라도 우진이랑 같이 살게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간이식도 어쩌면 그 아이에게도. 그만해. 박진석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딸에게 간이식 수술을 시킨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진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지금껏 한마디도 없다가 이제서야 간이식 수술을 한다니. 도대체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군. 거실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영란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를 바라봤고 성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힘이 없었는지 소파 뒤를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성재야. 그가 간신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사 불러라. 내가 오늘 안에 서류 다 정리할 거다. 비자금, 계좌, 법인 전부 회사로 넘기고 법대로 처리해. 고성이는 마지막까지 버텨보려 했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나도 잘못한 거 압니다. 근데 우진이 수술 끝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조용히. 박진석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고성희에게는 처음 보는 표정이었는데요. 동정도 애정도 분노도 다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건 단 한 가지, 오랫동안 자신을 속여온 사람에게 느끼는 서늘한 낯설뿐이었습니다. 우진이는 너한테서가 아니라
우리가 둘 다 속여온 아이들한테서 살 길을 찾을 거다. 그 말은 곧 지은호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였고, 이제부터 우진과의 관계를 고성의 독점이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로 보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수술실 앞 복도에는 세 가족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이와 지강호, 이지혁과 이상철, 이지환, 그리고 박진석과 박성재, 박영나. 고성이만 그 자리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함께 집을 나와 서류 정리와 조사 대응을 준비하러 간 상태였거든요. 복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떨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강호야, 너도 와 있었네. 지혁이 말하자 강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요. 다시는 봉투 같은 거 안 건드릴 거예요. 순이는 여전히 착잡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라도 말해주는 걸 듣고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너도 쉬운 유혹에 넘어갈 나이는 아니잖니. 우리 집도 저 집도 다 그런 거로 망하는 거야. 이상철은 옆에서 조용히 듣다가 아들에게 툭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선을 넘는지로 인생이 갈리더라. 그 말에 이지혁은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명언 제조기네요. 한편 박영란은 두 손을 꼭 모은 채 기도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최근 엄마를 따라다니며 느꼈던 이상한 기운들, 웹툰 작업실에서 그리고 있던 이야기들이 갑자기 현실과 엮이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엄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그동안 내가 믿어온 건 다 뭐였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영란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진석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완전히 버릴 수 있어요. 박진석은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긍정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결국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통째로 버리는 건 나는 못한다. 근데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그 말은 앞으로 고성이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이었고요. 영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그 선까지만 엄마를 볼게요.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오랜 수술이 끝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온 순간 복도에 앉아있던 사람들 몸이 동시에 일어났는데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다들 숨을 쉬게 만들어줬습니다. 둘 다 상태는 안정적이고요. 앞으로 경과 잘 보면서 회복하면 됩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듯 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강호는 그런 엄마 어깨를 조심스럽게 붙잡았고요. 박진석은 멀찍이 서서 눈가를 훔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가 어렵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 말 속에는 지은호에게 전하고 싶은 말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중환자실을 벗어난 두 사람은 나란히 일반 병동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아직 배가 땡기는 통증 때문에 크게 웃지도 못했고 우진은 간 이식 직후 특유의 피곤함이 온몸에 내려앉아 있었는데요. 그래도 둘은 서로를 보며 장난을 칠 여유는 있었습니다. 야, 우리 이제 서로 간 빌려 쓴 사이네. 우진이 말하자 지은호가 몸을 움찔하며 웃었습니다. 빌려 쓴 거 아니고 그냥 줬어요. 나중에 밥 많이 사주면 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얘기.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려고. 지은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응. 우리 유전자 검사가 일치한대. 쌍둥이 맞다고. 지은호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었던 사실이었는데 막상 공식적으로 확인되니 이상하게도 허탈함과 안도감이 같이 밀려왔거든요. 그래요, 뭐. 그래도 우린 같이 잘나본 간도 있고 내가 내간의 지분도 있고. 지은호가 농담처럼 말하자 우진이 웃었습니다. 넌 참 이상한 위로를 한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환자와 공여자가 아니라 엉망진창인 어른들 사이에서 겨우 서로를 붙잡은 남매가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출발점이 간이식이라는 게 조금 씁쓸하긴 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둘은 스스로 선택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슬슬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내피 비리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사과문을 냈습니다. 문제된 물량은 전량 리콜하고 협력사와의 계약도 재조정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박진석은 이사회를 상대로 내 집안 사람 잘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회사는 회사대로 다시 신뢰를 쌓겠다고요. 고성희는 법적 조사와 재단 감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식 재판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테지만 이미 집안에서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요. 예전처럼 모든 걸 지휘하는 안주인이 아니라 각자 정리해야 할 빚을 끌어안고 있는 한 사람으로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하루아침에 악마로만 기억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진에게도 영나에게도 그녀는 여전히 어린 시절 도시락을 싸주고 발표회마다 앞줄에서 사진을 찍어주던 엄마였으니까요. 다만 그 사랑과 욕망 사이에 얼마나 큰 거짓이 끼어 있었는지 이제야 모두가 정확히 보게 된 거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맘대로 집과 박 회장 회사 그리고 AP그룹이 함께 만든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픈했습니다. 건물 한쪽에는 신발이, 다른 쪽에는 인테리어, 자재와 공간 설계가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입구 한편 작은 패널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잠깐이지만 그 안을 받쳐주는 정직함은 오래갑니다. 그 문장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역과 성재, 둘 다 아무 말 없이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혀가 우리 진짜 늙었나 보다. 성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말 보고 비웃었을 텐데. 지역이 어깨를 툭 치며 대답했어요. 늙은 게 아니라 좀 맞아본 거지. 인생이랑 사람한테. 지은호는 수술 후 회복을 마치고 다시 인테리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에 흉터가 하나 늘었지만 그 흉터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남의 집 공간을 설계할 때도 이 집 사람들은 어떤 진실을 숨기고 살까? 이들이 언젠가 터놓고 웃을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더라고요. 이 지역과의 관계도 박성재와의 미묘한 감정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로 정리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야 하는 인생은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지은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제 화려한 날들을 남이 정해주는 거 이제 싫어요. 제가 좋을 때 웃고 제가 힘들 때 울고 그걸 같이 봐줄 사람들하고만 살아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순이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강호는 여전히 철이 덜 들었지만 그래도 봉투 사건 이후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고요. 박진석 집에서도 변화가 느리지만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자리는 비었지만 그 빈자리를 억지로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재와 영나가 각자 엄마에 대한 감정을 정리해 나가는 속도에 맞춰 박진석도 차근차근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이 드라마의 진짜 결론은 누가 감옥에 가고 누가 회사 지분을 얼마나 가져가는지가 아닐 겁니다. 비자금 금고가 털리고 간이식 수술이 끝나고
납품 비리가 뉴스에서 사라진 뒤에도 남는 건 결국 사람들 마음뿐이니까요. 누군가는 아직도 그날의 상처를 품고 살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 상처 덕분에 조금 더 단단해졌을 거고요. 누군가는 더 이상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됐을 거고, 누군가는 소박한 하루하루를 꽤 괜찮은 전성기라고 느끼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웃는 하루가 올 때쯤이면요. 누군가는 이렇게 중얼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에도 화려한 날들이 있긴 있었네.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모양이었을 뿐이지.